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에 진행을 맡게 된 세종대학교 경영학부의 이동일 교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업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술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데 대한 물리적인 접촉 같은 것들은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을 내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얻는데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수고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커머스 플랫폼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커머스 플랫폼 또는 우리가 업계에서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으로는 오픈 마켓이 우리 유통 산업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커머스 플랫폼의 기여와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커머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입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커머스 플랫폼이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산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좀 오래되었죠. 한 20년 넘게 이제 사업이 진행되어지다 보니까 무언가 커머스 플랫폼이 실제로 진행하는 것보다 커머스 플랫폼이 산업 안에서의 발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커머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업자입니다. 이런 중개사업자로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온라인 셀러로 구성되어져 특히 이제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소상인으로 되어져 있는 온라인 셀러들과 소비자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진행하게 되어지죠. 이런 역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상업적인 기능들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물론 영세상인들을 입점시켜서 이분들이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진행하게 되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영세사업자의 거래 상대자, 중개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거래 상대자라는 그런 역할이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새로운 기능은 무엇이 있을 수 있냐면요. 거래 상대자들끼리의 경쟁을 조정해주는 경쟁의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 움직임 속에서 온라인 셀러들로 이루어져 있는 생태계 안에서의 전체 거래 질서를 어떻게 형성시키고 그것에 의해서 더 소비자들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가에 대한 그런 새로운 역할에 대한 조망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비자들 역시 커머스 플랫폼의 중개 알선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어지니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대소비자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아서는 소비자들 중에 셀러들과의 거래에 대해서 어느 쪽에 대한 균형을 잡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세 셀러들이 또는 온라인 셀러들이 소비자들한테 잘못된 상품을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좋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반면에 소비자들 역시 셀러들에게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가 와 같은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그냥 소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준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셀러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자로서의 역할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셀러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온라인 셀러의 거래 상대자로서의 오픈마켓 생태계 안에서의 거래에 대한 질서를
만들어주는 거래 성립자로서의 어떤 그 거래질서 성립자로서의 오픈마켓, 그리고 소비자와 오픈마켓 사이에 균형을 잡아주는 거래 질서의 균형자로서의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픈마켓을 커머스 온라인 쇼핑 생태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플레이어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움직여 나갈 때 그 안에서 서로 이루어지는 역할들이 서로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오픈마켓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역할들이 생태계의 발전과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오픈마켓 메이커들의 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업회에도 굉장히 강한 고민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IT조선에서도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쟁점과 연결되어진 오픈마켓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학계에서도 유통학회에서 우리가 유통학을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가 만들어져서 오늘의 행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머스 플랫폼의 셀러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가 하는 구축과 발전 과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도 온라인 쇼핑협회에서 만든 온라인 쇼핑 연구소의 수석 연구위원이자 유통학회의 전자상거래 분과 위원장으로서 함께 진행되어지는 고민들을 잘 갈래를 잡아서 함께 그 고민들을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고민들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데 진행을 가장 먼저 출발시켜 주신 온라인 쇼핑 협회의 김윤태 부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업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과 업계 종사를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온라인 쇼핑 산업은 이러한 노고 속에서 오프라인의 성장 부진 속에서 우리 온라인은 작년도에 한 20%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성장의 높은 성장 속에서 근본 저희 협회가 2022년 온라인 유통산업 제1회 웨비나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늦었지만은 저희 협회에서는 2개월 단위로 해서 매번 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트렌드 관련된 부분하고 신기술 관련된 부분을 그 테마를 선정해서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와 같이 겸해서 2022년 그 온라인 쇼핑 결산과 함께 내년도에 그 전망은 어떠할 것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업계의 임원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대대적인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온라인 유통 산업이 굉장히 지금 계속 급변하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화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 그 세미나에 자장을 맡아주신 이동일 교수님과 그 다음에 유통학회 학회장님인 최호정 교수님, 그 다음에 쿠팡의 김정일 전무님, 지마켓 글로벌의 이기정 실장님께 다시 한번 노고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는 그 지속적으로 업계의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가면서 근본 행사를 함께 하시는 IT조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통학회의 회장님이야 이동일 교수님, 회원님께도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의 가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학을 함께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의 모임인 유통학회에서 뜻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유통학계를 대표해서 유통학회 현 회장이신 서울대 추호정 교수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유통학회 회장 추호정입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유통학회가 IT조선과 함께 온라인 유통산업 웨비나 시리즈를 기획하여 온라인 유통의 현재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2년 한국 유통산업은 그야말로 대변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팬데믹 2년 동안 온라인 쇼핑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쿠팡은 지난 2년 동안 평균 64%씩 성장해서 매출 22조를 달성하며 전통적 유통 강자들을 따돌렸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도 의미 있는 온라인 분야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15년 연속 흑자의 오픈마켓 신화의 주인공이죠. 지마켓도 이마트에 인수되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성과가 놀라운 것은 플랫폼 성과는 단순히 한 거대한 기업의 성과 그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의 성장은 곧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는 셀러들의 성과이기도 하고 새롭고 편리한 쇼핑 채널을 확보하고 그 가치를 누리는 소비자들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그야말로 디지털화된 종합시장이고 전통시장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로부터 영세 상공인, 대기업까지 다양한 셀러들이 가상의 선반에 상품을 걸어두고 판매하는 시장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셀러와 소비자 간 거래 효율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 참여자와의 공진화를 통해 균형 잡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단순하고도 핵심이 되는 성공의 비결일 것입니다. 물론 시장의 상황과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한 미디에이터의 역할을 넘어서 셀러와 소비자와 삼각 대형 관계를 형성하여 거래를 통한 가치 창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소비자와 다양한 셀러의 니즈를 어떻게 조정하고 이들과 유연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가 큰 숙제입니다. 참여자 모두가 각자의 목표 달성을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 이 생태계에서 공생 없는 성장은 생태계 전체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소개해 주실 우리나라 대표 커머스 플랫폼 지마켓과 쿠팡의 공진화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 생태계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가 나누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을 내어 발표를 준비해 주신 쿠팡의 김종일 전무님, 지마켓 글로벌의 이기정 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취지의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 여러분과 김윤태 부회장님 그리고 IT조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이 행사를 기획부터 총괄 진행해 주시고 계신 이동일 세종대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쇼핑에 있어서 전통적 강자, 항상 우리 신채널이라는 그런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 전통적 강자인 G마켓이 여태까지 어떠한 역할을 해왔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G마켓을 추월했나요? 예, 추월해서 이제 신흥 강자로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전통적인 커머스 플랫폼의 수행 역할과는 좀 다른 수행 모형들을 보여주고 있는 쿠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생태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들은 어떠한 치열한 현장에서의 고민과 함께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조 발제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쿠팡의 김종일 전무입니다. 오늘 유통학회 그리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서 이 발제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셀러 생태계 구축과 발전,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한 제목은 쿠팡에서 소상공인은 쿠팡보다 더 빨리 성장합니다. 입니다. 이것만큼 우리 플랫폼의 셀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쿠팡이 노력하는 가치를 잘 표현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 3년, 4년간 우리가 보였던 실적들은 쿠팡이 성장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소상공인들이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학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쿠팡은 지난 2년간 3배 정도의 성장을 하였습니다. 연평균 60%, 어떤 경우는 70% 성장하기도 하였고요. 분기별로 볼 때, 그리고 연도별로 볼 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더더욱 명확한 사실은 쿠팡에서 셀러를 하는 소상공인들의 성장은 이것보다 언제나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작년 2분기와 그 이전의 2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 쿠팡이 71% 성장한 상황에서 쿠팡의 소상공인들은 84%를 성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안에서 소상공인들이 쿠팡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플랫폼 셀러 생태계와 관련하여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커머스라고도 하고요, 마켓플레이스라고도 합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라고도 합니다. 쿠팡은 판매자와 고객을 이어줍니다. 그런데 이어주는 방식이 기존에 지난 10여 년간의 다른 온라인 쇼핑의 회사들이 특히나 중개 모델에 전문적으로 중개 모델 중심으로만 비즈니스를 해왔던 거에 반해서 쿠팡은 직매입 모델을 여기에 같이 엮어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직매입 모델을 함께 도입을 하기 시작했느냐? 우리는 트레이드 오프를 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트레이드 오프를 깬다라는 말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무언가 하나를 가치를 추구를 할 때 다른 것을 희생시키기보다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다른 가치까지도 함께 추구하고 우리가 그 효용을 소비자가 느끼게 하고 그리고 판매자들이 느끼게 한다면 이것이 트레이드 오프를 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쿠팡 로켓 배송하지요. 그러면 온라인 쇼핑을 하는데 배송비가 무료입니다. 아니, 무료로 배송을 해? 무료로 배송을 한다면은 다른 회사에서 물건 살 때는 하루 걸리는 게 그래도 무료로 배송하니까 이틀 걸리겠지. 이게 전형적인 트레이드 오프식 생각이지요. 그런데 쿠팡에서는 무료인데도 하루 만에, 그것도 몇 시간 만에 새벽에 배송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를 깨기 때문에 쿠팡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소상공인들은 쿠팡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 인프라를 딛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를 깨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결국은 쿠팡은 물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물류에서의 다양한 혁신을 투입을 시켜서 남들보다 더 경쟁력 있는 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 무료로 배송하지만 트레이드 오프 돼서 우리가 무료로 배송하니까 이틀 사흘 걸려야지, 그게 아니고 무료로 배송하지만 더 빨리 배송해주는 그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물류에 대해서 인력과 설비에 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AI라고 하는 기술도 물론 활용을 했고요. 그러면 쿠팡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과연 SME들,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가장 데이터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내용들입니다. 쿠팡과 전체 거래하는 전체 판매자 중 80%가 소상공인, 그리고 쿠팡의 성장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게 소상공인, 그리고 쿠팡은 2021년 기준으로는 중소상공인 지원에 4천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는 것, 이런 지표만 보아도 쿠팡에서 SME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것이다라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쿠팡은 왜 소상공인들이, 왜 SME들이, 왜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SME들이 중요할까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에서 한국의 전국 각지에 있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아주 빠른 시간에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아주 손쉽습니다. 만약에 전국에서 대형으로 생산을 하는 대기업에서 생산을 하는 어떤 제품이 있다고 쳐요. 공장이 아마 뭐 경기도든 충청도든 어디에든 있겠죠. 그것이 생산돼 가지고 제품을 판매를 하려면은 전국의 저 중앙위에 있는 어떤 충청도 어느 쪽의 물류센터에 모이겠죠. 그 물류센터에 모여 있는 물건을 다시 또 전국 각지에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 배송을 시키지요. 이러면 결국은 이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쿠팡은 미리 제품을 직매입해 놓습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직매입 받아서 그것을 지역에 있는 물류센터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주문한 우리 고객들에게 몇 시간 만에 밤 11시에 주문받아도 아침 5시에 갖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역에 소상공인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쿠팡에게 물건을 쿠팡이 직매입해서 미리 받아놓고 늘 주문을 하는 그 주문의 수요를 AI로 분석을 해놓고 가장 가까운 지역에 갖다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료로 배송하지만 빠르게 갖다 줄 수가 있지요. 이게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를 깨기 위해서 우리가 물류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 미리 투자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미리 갖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직매입이 무엇이냐? 우리 많이 알고 있지요.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리 물건을 사 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고에 대한 책임을 쿠팡이 부담을 하죠. 판매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판매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 고객이 불만이 제기됐을 때도 쿠팡이 이것을 응대를 합니다. 더더욱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배송 처리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손님의 우리 물건을 우리가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리고 빠르게 갖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직매입은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매입을 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공정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재고에 대한 각종 위험들을 우리 유통사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모델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입니다. 자, 우리 플랫폼 셀러들이 내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들이 뭘까요? 내가 내 제품을 플랫폼에 올렸을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소비자들이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두려운 지점이기도 하고요. 가장 궁금한 지점이기도 하고요. 이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일 것이기도 합니다. 쿠팡은 아이템 마켓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이템 마켓이란 무엇이냐?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을 중심으로 조건을 갖추면 달리 광고하지 않아도 다른 어떤 것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 제품 자체의 속성으로 가장 좋은 검색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이템 마켓입니다.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것들을 쿠팡은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이 트레이드 오프를 깨기 위해서 우리가 직매입을 하고 그리고 그 제품을 미리 전국 각지의 물류센터에 보관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몇 시간 만에 배송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 쿠팡도 아이템 마켓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 아이템 마켓을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검색을 통해서 자기가 유리한 것을 유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바로 찾아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판매자, 소상공인이 스스로 제품에 자신이 있고 그것의 가격에 대해서, 페이먼트에 대해서, 배송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을 입력하기만 해도 소비자에게 곧바로 현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달리 광고를 더 많이 해서 상단에 배치하는 그런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고객이 만족하는 그 제품을 바로 검색 결과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템 마켓입니다.
쿠팡으로 쇼핑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 하시죠. 아, 눈이 편하다. 내가 신라면 한번 쳤을 때 상품 수백 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신라면 그 5개짜리 그것에 대해서 가장 유력한 조건을 제시하는 아이템 마켓, 그 아이템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좀 더 클릭을 하면은 판매자들을 더 볼 수 있지요. 소비자가 10번 클릭해야 될 그 행위를 소비자가 한 번만 클릭해도 한눈에 들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아이템 마켓입니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을 검색할 때 많은 편리함을 느낍니다. 편리함을 느끼면서도 절차 간단하고 원하는 거 그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를 깬 거지요. 좋은 제품 판매하는 사람에겐 되게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것이고요. 왜 쿠팡이 70% 성장할 때 우리 소상공인은 84% 성장했느냐?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품만으로 승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셀러로서 저 유통 플랫폼에다가 광고를 20% 나의 예상된 이익의 10%, 20% 투입해가지고 광고를 집행한다. 그거 하지 않아도 쿠팡에서는 본인의 제품 자체의 특성, 가격, 배송 방법, 페이먼트 이런 방법 가지고 광고 없이도 현출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을 쉽게 합니다. 경쟁력 있는 쇼핑 앱. 초반에 몇 년은 그렇지 않았지요. 우리도 완업댐이었고, 지금도 완업댐이지만 한국의 온라인 쇼핑의 경쟁률은 아주 치열하죠. 전 세계에서 지금 세계 3등의 시장이고요. 세계 3등의 시장, 중국, 미국, 다음에 한국 시장으로 봅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영국도 있죠, 독일도 있죠, 일본도 있지요. 한국은 세계 시장 규모에서 판단 기준에 따라 5등하고 6등 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세계 3등의 마켓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한 7, 8개 정도 되는 회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들은 플랫폼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플랫폼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우리 플랫폼들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구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사용하기 편한 것, 결국 셀러들에게는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도 상위권 경쟁을 좀 하게 된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 2011년 11월 기준으로, 와이즈 앱 기준으로 쿠팡이 1등이고요. 그리고 2011년 10월 기준으로 쇼핑 앱 연령 기준 상위 10개 앱 이렇게 해봐도 쿠팡이 그래도 상위권에 노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셀러들은 이 기회를 노리는 게 좋지요. 똑같이 내 제품 사진 찍어가지고 업로드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우리 소상공인 셀러들의 어떤 업무 루틴이라면은 기왕이면 같은 노력으로 많이 팔리는 곳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곳에 나의 제품을 올려놓는 것이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누구나 1분이면 끝낼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입점과 투명한 수수료, 1분 간편 입점 프로세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내가 들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소지품들 좀 팔아야지, 아니면 우리 집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내수공업으로 생산하고 있는 무슨 소쿠리를 만들어 팔아야지라고 했을 때 셀러로서 물건을 업로드하고 그것을 판매 가능한 상태로 올려놓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셀러를 위한 온라인 셀러 아카데미를 제공을 하고요. 쿠팡 마켓플레이스.com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 수많은 강의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제품의 키워드를 뭘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단어를 써야지 좀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좀 더 트렌디한 소비자들한테 물건이 팔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소비자가 트렌디하지 않더라도 내 제품을 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공 사례들을 수많은 성공한 셀러들이 여기 온라인 페이지에서 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쿠팡의 AI를 바탕으로 매출 증대하는 포인트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셀러들을 위한 페이지를 다 제공을 하지요. 뭐 쿠팡도 제공하고, 뭐 네이버도 제공하고, 뭐 지마켓도 제공하고 다 제공합니다만 각 회사들이 분명히 수준 높게 갈고 닦은 AI들의 실력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회사의 쿠팡의 AI가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셀러들은 분명히 우리 회사의 그 셀러 페이지, 윙이라고 하지요. 그런 곳에서 제공해주는 그 매출 증대 포인트에 따라서 매출의 방향을 정하기도 하고, 매출의 뭐 수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쿠팡 내에서 비즈니스를 경유해 왔고요. 우리는 실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쿠팡이 60%, 70% 성장할 때 우리 쿠팡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소상공인 셀러들은 70%, 80%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낮은 판매 수수료, 그리고 제트 배송 서비스 지원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저 시골에 있는 저 상인들도 아니면은 연세가 드신 상인들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분들이 어떻게 디지털 전환에 동참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는 항상 해왔고요. 사실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분들에게 홈페이지 만드세요. 홈페이지 만들어서 저 오픈마켓에 올리세요. 그러면 그들이 다 중개를 해줄 거고요. 물건이 팔리게 될 겁니다. 이거는 조금 무책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쉬운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쿠팡을 만나세요. 쿠팡에 물건을 판매를 하세요. 납품을 하세요. 우리랑 가격 조율을 하지요. 물건 우리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전환한 거예요. 디지털 전환을 꼭 반드시 내 고유의 홈페이지 만들어서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겠다. 이걸로만 가두지 마세요. 내가 역량 있는 물류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어떤 회사와 만나서 거기에 물건을 납품하는 것, 이것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천의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경제적 지원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해주시면 분명히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쿠팡이 지난해만 해도 4천억 원을 조성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소상공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의 주문자에게, 우리 지역의 고객들에게 물건을 더 빨리 갖다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역 소상공인하고 상생해야 쿠팡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요. 제 고향 부산인데요. 부산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물건을 서울에 납품해가지고 대전에서 물류단지에서 배분해가지고 다시 부산에서 받는 이틀 사흘 걸리는 그 구조보다는요. 부산에서 생산한 물건, 그 소상공인들이 부산에 있는 어떤 물류창고에다 물건을 맡기고 거기에서 부산에서 주문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김해에서 경남에서 주문한 사람에게 갖다 주는 이 구조가 훨씬 가깝고 빠르고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소상공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빠른 서비스가 가능한 거고 트레이드 오프를 깰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하는 절차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정부와 함께, 지자체와 함께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하고 상생협약식하고 그리고 중기부와 상생협약식하고, 그래서 영세소상공인들 지원하고 전통시장 배달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 그리고 중앙부처의 산하기관의 여러 담당자들에게 이제 제대로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홈페이지 스스로 만들게 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고 유통물류의 혁신을 하고 있는 회사에 납품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디지털 전환이다. 이 점을 계속해서 많은 관료분들께 그리고 많은 소상공인들께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많은 유통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도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쿠팡은 프로모션 상생 사업으로 2020년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어요. 힘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소상공인이 가장 힘낼 수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는 게 그분들의 제품을 매입해 주는 거라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만드세요. 연결해 줄게요. 이게 아니고요. 한 달 더 나가서 우리가 사드려 줄게요. 어느 경북도에, 경남도에, 전남도에, 전북도에 그 지역의 제품 몇백억 원치, 몇천억 원치 우리가 사줄게요. 우리가 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는데 많은 노력을 가했고요. 그래서 이 기획전에 가령 뭐 쿠팡과 경상북도가 함께한 기획전, 쿠팡과 광주시가 함께한 기획전, 이러한 각종 전국 단위로 진행한 기획전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매출들이 많이 올랐어요. 어떤 경우는 121% 오르기도 했고 그 이듬해는 183%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전국 단위로 아직도 코로나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코로나 때 이만큼이나 많은 재고를 매입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이러한 과정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함께 사업을 하는 거기에 요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중심이란 것 이제 말씀드렸듯이 쿠팡 소상공인, 지방 소재하는 소상공인들이 한 10명 중 7명 정도. 그다음에 지역 SME 매출의 상승이 서울, 경기 이런 곳보다 더 빨라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에 2년 동안 저희가 1조 2천억 원, 그리고 최근에 한 3년 동안 우리가 지역에 물류센터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일자리를 늘려간 것이 2조 원에 그리고 약 16,000명 정도의 일자리 상승을 기획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이 한 15,000명 정도의 쿠팡 친구, 우리 쿠팡카를 운전하는 드라이버들이죠. 15,000명 정도의 쿠팡 친구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제품들을 운반하고 제품들을 포장하고 피킹하고 패킹하는 그런 직원들을 3만여 명 이렇게 현재까지 두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더하기 10,000명 정도가 발생할 수 있도록 충북 청주, 전북 완주, 뭐 경남 창원, 뭐 부산 이런 곳에 현재 물류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 신문 기사에도 나왔듯이 최근에는 이제 뭐 쿠세권, 뭐 스세권, 뭐 이런 단어들도 쓰이고 있더라고요. 내 사는 지역 주변에서 쿠팡의 새벽 배송이 가능한지, 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간단한 교통수단 이용해서 스타벅스 이용이 가능한지,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70%가 쿠팡 배송센터로부터 1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우리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혁신적인 물류 인프라 다 트레이드 오프를 깨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물류 설비에 대한 투자 그리고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해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 단행해 왔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나는 소비자들의 고객들의 주문, 거기에 우리 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물건을 주문하면 우리 배송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그리고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함께하고 있지요. 이분들이 늘 얘기하시는 말씀들, 여러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 문장이 제일 좋더라고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쿠팡에 들고 가면 알아서 잘 팔아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회사들이 자기의 특징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플랫폼 셀러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다라는 점들 이렇게 어필하고 있지만 쿠팡을 잘 보여주는 말은 저는 딱 이건 같아요. 좋은 제품 만들어서 쿠팡에 들고 가면 알아서 잘 팔아줄 겁니다.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G마켓 글로벌 영업기획실장 이기정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금일 웨비나의 주제인 커머스 플랫폼 셀러 생태계 구축과 발전 두 번째 연사로서 저는 셀러 생태계 발전을 위한 실무적으로 고민하는 것들, 실무자들이 업무하면서 고민하는 사항들, 고려하는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고민의 결과물로 저희 G마켓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 공유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부분의 깊이라든가 넓이가 그 청자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부분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학계에 계신 분들서부터 업무하시는 분들 그 이해도가 굉장히 다를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최대한 제가 설명하기 쉬운 방향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금일 주제가 커머스 플랫폼의 셀러의 생태계의 발전인데요. 그 주체가 바로 셀러인데 셀러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주로 소상공인을 떠올리신다거나 여러 가지 각자의 머릿속에서 셀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셀러의 가장 큰 지금 우리가 플랫폼의 생태계를 얘기할 때 셀러의 특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굉장히 다양하고 다변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고 아까 그 이동일 교수님 여러분들이 말씀 나누셨지만 전자상거래가 탄생하고 시작되면서부터 셀러들의 생태계가 굉장히 커지고 다양화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로 유통을 할 때 가장 처음 뛰어드는 분들은 민첩하고 발빠른 움직임이 쉬운 소상공인 분들이셨을 것이고요. 플랫폼이 고도화되면서 이 안에서 전문성을 띈 분들이 온라인 벤더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생태계에 참여를 하셨을 것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제조 본사, 그 다음에 브랜드 본사, 생산부터 유통까지 다 하는 그런 모든 그 생태계 구성원들이 제조 본사서부터 유통하는 분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 분들 다 포함돼 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셀러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특정할 수 없을 만큼 그 생태계가 고도화되어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 비즈니스 사이즈로 보면 거래 규모가 굉장히 큰 셀러분들도 계시고 거래 규모가 작은 분들도 공존하고 계시고요. 생산 방식이라든가 유통하는 방식 그리고 상품의 속성, 어떤 상품을 어떤 카테고리에 주로 공급하면서 판매하시느냐, 상품 종류는 한 종만 가지고 판매하느냐, 수천 종을 가지고 판매하느냐, 그리고 그 사업하는 유통 셀러분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과연 어떠한가, 무엇이라고 특정할 수 없을 만큼 과연 정말 생태계라고 말할 만큼 셀러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진화하면서 이 안에서 셀러분들 간에서도 경쟁도 있고 협력도 있고 상생도 하고 때로는 이해관계도 충돌하면서 정말 어떤 한 사회의 축소판처럼 이 구조에서 생태계가 복잡하게 발전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셀러 분들께서 결국의 목적은 바이어를 만나서, 구매자를 만나서 본인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이제 아마 목적이실 텐데, 구매자분들을 만나는 그 방식과 접점 또한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한 선택 가능한 옵션들이 있으실 겁니다. 판매자분들은 이해를 해보면 온라인 판매뿐 아니라 오프라인도 공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특성에 맞게 오픈 마켓에서 판매하시는 분, 혹은 자사몰을 구축해서 브랜딩하면서 사업하시는 분,
본인 상품 특성에 맞도록 종합몰에 입점해서 판매하시고, 가격 비교가 중요한 상품 같은 경우는 가격 비교 사이트에 또 노출을 하면서, 그리고 수출을 위해서는 해외 판매 루트를 찾으시고, 다양한 채널들을 동시에 컨트롤하기가 너무 이제 리소스가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 저희 업계에서 셀링 툴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는 여러 업체들 통해서 판매도 하시고, 대량 판매, 도매 또한 이제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안에서 또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커머스 플랫폼뿐 아니라 구매자들이 모여있는 SNS 서비스, 메시징 커뮤니티, 그 다음에 요즘 또 분화하고 있는 카테고리 전문 킬러 앱,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고객들을 더 빨리 만나고 다양한 가치를 전달하려고도 노력하고 계실 것이고, 또 한편 또 다른 시장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고민도 되는 중고시장, 혹은 뭐 티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고객들을 만나려고 본인의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가면서 생태계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커머스 플랫폼이란 어디까지를 플랫폼이라고 봐야 할 것인가? 어떤 탑 플레이어 한두 개만을 가지고 우리가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봐야 할 것인가? 저는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지금 경계가 없고, 경계 없이 각자의 장점을 기반으로 단점을 보완하면서 판매자분들과 구매자분들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계 없이 팽창하면서 변화하면서 플랫폼끼리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지금 판매자들의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큰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커머스 플랫폼사로서 커머스 플랫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저희 담당자분들은 아마 대부분 실무자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셀러분들, 판매자분들의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아마 대부분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판매자분들이 하고 계신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역할들이 수많은 역할들 중에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플랫폼사로서 도움을 드려야 판매자분들께서 더욱 편하게 본인의 비즈니스를 발전시키실 수 있을까? 그냥 단순히 재화의 상품을, 재화를 판매하시는 케이스를 예를 들어보면 판매자분들께서는 목숨을 걸고 직원분들의 월급을 주고 그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품 선정서부터 어떤 상품을 내가 기획을 하고 혹은 소싱을 해야 더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을까서부터 고민하고, 그 끝까지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민들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 마진이 남고, 얼마에 팔아야 이 시장에 내 상품이 적절한 가격이 될 수 있을까? 가격에 대한 고민도 하실 것이고요. 더 많은 고객들에게 내 상품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트래픽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트래픽을 늘릴 수 있지? 방문한 고객들에게 방문한 분들 중에 더 많이 구매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내가 내 상품을 어떻게 설명해야 고객분들이 더 이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실 것이고요. 하나를 구매한 고객분께 2개 사고 3개 사게 할 수 있게 업셀링도 어떻게 해야, 어떤 장치를 이용해 더 판매자분들이 사업을 잘 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매한 고객분께 전달을 하기 위해서 물류센터도 풀필먼트 사업도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배송하는 단계까지도, 그 다음에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더 이제 그 상품의 퀄리티를 늘리기 위한 과정도 있고, 제가 여기 표기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정산 같은 것들, 판매자분들은 지금 당장 자금 회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정산이 이제 이루어져야 또 다 재고를 또 구매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판매자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단계들 중에서 각 플랫폼사들은
어떤 영역을 내가 도움을 드려야, 각 담당자들은 이 수많은 영역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을 먼저 판매자분들의 도움을 드려야 의미가 있고 더 스케일이 커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것이고요. 그 고민을 하면서 고민의 결과가 수많은 판매자분들의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과연 영향력이 더 크게 미칠까? 내 판단이 다른 판매자분들에게는 혹은 어떤 판매자분들에게는 득이 되지만 혹시라도 다른 판매자분들에게는 실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밸런싱을 하면서 아마 업무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사들이 결국에는 사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업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판매자들과 이분들이 해야 되는 여러 영역 중에 그것이 물류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가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투자해야 되는지, 모든 영역들과 모든 판매자들을 다 만족시키면서 업무를 하고 싶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리소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지금 시급한 것들 하나씩 힘 닿는 데까지 저희가 또 이제 아마 다들 담당자분들이 업무를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동시에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기업이, 판매자가 성장을 하면서 저희가 무엇 하나가 꾸준히 가고 의미가 있으려면 규모의 성장뿐 아니라 분명히 반드시 이것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플랫폼 커머스 플랫폼에 있는 아마 직원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판매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이게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회사도 그다음 담당자들 개인도 부서마다도 가끔 이해관계가 충돌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자유주의로 가야 되는지 공리주의처럼 생각해야 되는지 되게 마치 정치 철학을 고민하는 것처럼 되게 수많은 요소들을 가치 판단도 하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 더 좋은 방법, 판매자분들께 더 득이 되는 방법, 기업도 같이 성장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래서 더욱 저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커머스 플랫폼의 임직원으로서 저희가 체감하고 중요성이 점점 더욱 대두되고 있는 키워드들은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상생, 동행, 소상공인, 환경, 사회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생태계가 확대되고 강화되다 빠른 속도로 바뀌다 보니까 아마 이런 와중에 급속히 팽창되는 와중에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누군가는 좀 터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각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런 고민을 똑같이 이제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저희 G마켓 글로벌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 중에 가장 제가 오늘 간단히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E-마케팅 페어라고 13년째 저희가 G마켓이 진행하고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12월 동안 진행했던 행사고 저희가 그 행사 마무리를 한 후에 2월쯤에 리뷰를 한 내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3년째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G마켓 옥션의 역할은 소상공인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비용 투자도 하고 트래픽을 몰아들이는 이런 노력을 기획을 하고요. 저희 G마켓 옥션이 기획을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으신데 그런 부서들의 권위를 또 빌리고 해서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상이라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마을기업, 정부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마을기업, 지역생산자, 인증기업 이런 컨텐츠로 소상공인들에게 포상도 하고 저희가 매출을 증대시켜드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3회째였고요. 그 다음에 190명, 약 200명의 판매자분들께
참여 신청을 받고 행사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포상도 하고 상도 드리고 하면 좋았을 것을 이번에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했고, 작은 행사지만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는 행사지만 계속 매년 조금씩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자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작은 혁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면서 판매자들 모집도 정부 부처의 추천을 받는 약간 작은 스케일로 하다가 점점 키워보려고 온라인에서 판매자분들의 신청을 받기도 하고요. 다양한 그 새로운 가치들을 부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물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이제 타이틀을 빌려서 권위를 빌려서 상도 주는데, 이번에 와포햇살 영농조합법인 이런 마을 기업 케이스들입니다. 이런 케이스에 포상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의 저희 권위를 빌려서 이런 시상도 했고, 그 다음에 안전한 먹거리 컨셉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위를 빌려서 포상하면서 수산물 이력제를 진행하고 있는 판매자분, 이런 케이스 포상도 하고 있고, 갭 인증 판매자, 지역 일자리 창출하는 데 특히 기여하고 있는 판매자분, 저희가 엄선해서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저희 지마켓 글로벌도 하고 있고요. 간단히 제 개인적인 의견과 마무리를 드리면, 커머스 플랫폼 간의 경쟁은 계속 가속이 될 것이고, 판매자분들은 플랫폼 선택의 옵션이 계속 다양해질 것이고, 이 와중에서 아마 그 생태계는 점점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네,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본 게임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전반부에 진행했던 게 그 현재까지 이제 플랫폼 입장에서 진행을 하셨던 저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면 모든 플랫폼이 다 포함되니까 우리는 지금 얘기할 때 이제 커머스 플랫폼, 쇼핑 플랫폼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플랫폼 입장에서 진행을 하셨던 그 셀레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 생태계가 발전되어지도록 노력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순서에서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셨던 활동들에 대해서 함께 그 고민도 같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궁극적으로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어떤 공감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공통의 배경,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드는 데까지 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에 이제 그 두 분께서 우리 이기정 실장님하고 그리고 김종일 전무님께서 이제 발제해 주시는 거를 들으시면서 저는 이 온라인 쇼핑 산업에 대해서 좀 오래된 관찰자인 편인데요.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이기정 실장님께서 마지막 결론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져 간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셨는데,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요. 그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 이 피와 땀과 눈물이 스며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이런 생태계들이 구축되어지고 발전되어져 가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새겨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러한 공통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틀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은 이러한 시장에서 신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같이 공유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시작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면, 오늘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온라인 쇼핑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중일 아시아 쇼핑 비전이라고 하는, 명칭 제대로 얘기했나요? 한중일 아시아 쇼핑 비전이라고 하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는 사업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제 비전을 이야기하고 공통의 어떤 이해관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행사가 매해 개최되어져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참여했을 때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중간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행사에 발표하시는 분들 갖다 들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제 기억엔 아마 제가 마지막 발표전가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제가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야, 이게 한국과 중국의 일본의 사업자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생각이 너무 다르구나. 거기에서 공통되어지는 어떤 키워드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본의 사업자들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배송 매대의 진행 방향을 이렇게 해서 몇 도를 좀 틀었더니 배송 효율이 훨씬 더 개선되어지더라.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친환경 재료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어지는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생각이 어렸던 것 같은데 중국의 사업자들은 나와서 세상을 사는 이치가 어떻고 세상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쟤네들은 역시 좀 크게 노는구나. 제 더 솔직한 생각은 야, 저 뻥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한국의 사업자들은 나와서 주로 어떤 발표를 하셨냐면요. 우리가 이번에 만든 설비와 시설이 세계 최초, 세계 최대이다. 이런 규모에 대한 이야기들, 뭐 시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우리가 과감한 투자와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또 다르게 고민하고 다르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두 분께서 발표를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중국 사업자들이 그때 했던 고민 같은 것들을 다시 또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느 쪽이 더 빠르다, 느리다라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특히 제가 아까 이기정 실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갑자기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시는 걸 보고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 시장의 질서를 갖다가 다시 만드는 게 더 좋을까? 사실은 여기에 이제 더 많은 주의들이 이제 들어가기도 하죠. 뭐 요즘 특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네오 브랜다이스주의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의 개념이나 거래의 개념들을 확 바꿔놓는 그런 틀들 갖다가 만들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뭐 아니면은 뭐 요새 유럽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자국 시장 보호주의와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현재 상태에 좀 약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김종일 전무님께서 발표하시는 걸 보면서도 전 비슷한 결을 좀 느꼈었는데요. 외견상으로 보아서는 쿠팡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아주 심각한 근본 원리,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들이 뒤에 깔려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가치를 위해서 혁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경영학적인 용어를 좀 넘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커머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것을 새롭게 정의하려고 지금 노력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오픈마켓,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유통 경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중개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만 주로 생각을 하는데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커머스 플랫폼처럼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 정보 포털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면 상품 정보 포털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커머스 플랫폼을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유통이 이루어지는 매체라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경로뿐만 아니라 매체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아서 소비자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앱으로서 자기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게 만들어주는 생활 편의성의 조성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커머스 플랫폼을 보고 이 커머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다층적인 의미, 앱으로서의 커머스 플랫폼, 매체로서의 커머스 플랫폼, 그리고 상거래 조성자로서의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 같은 것들을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장 본원적인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가장 본원적인 기능을 쿠팡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판매 기회를 가장 많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다른 문제들에 대한 접근 같은 것들이 다 같이 연결되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웨비나에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큰 발견점이자 가장 큰 소득은 우리 커머스 플랫폼이 이제 약간 농 섞인 뉘앙스를 좀 담아서 말씀을 드리면 철학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고민들이 커머스 플랫폼의 정체성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이야기돼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쿠팡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큰 돈 말씀하셨죠. 4천억. 예. 1,000만 원 그래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그런 큰 돈인데 4천억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실은 잘 감이 안 잡히기는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주요 어떤 활용도가 결국은 지역 중심 상거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핵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역 배송센터를 만들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결집처를 만들어서 지역 소비자들과 연결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부터 출발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쿠팡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추상적인 범위에서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측면에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좀 성공했던 케이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것이 갖고 있는 커머스 플랫폼의 구성 원리에서의 어떤 이해를 갖다 좀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추상적인 발표보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좀 더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부산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그 회사 중에 이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의류 회사입니다. 의류 판매, 의류 도소매, 패션 의류가 많죠. 유통학에서는 고관여 상품이라고 또 많이 하죠. 그죠? 패션 같은 경우는. 자, 유행에 첨단에 서야 되는 비즈니스고요. 서울에서 동대문 시장 정도는 끼고 있어야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산에서 비즈니스를 하세요. 저희 쿠팡하고 함께 일을 해온 이력들을 살펴봐도 이분은 처음에는 중개거래 쪽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우리 회사의 직매입 모델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직매입 모델도 하시다가 지금은 또다시 우리의 그 Z 배송이라고 하는 또 그 형태의 모델에 또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산이지만은 부산에서도 전국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다. 전국적으로 유행에 떨어지지 않고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분의 성공 포인트이고요. 결국은 회사의 본사는 부산에 있지만 전국에 각각 물류창고가 다 있는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의 주요한 이 회사에 납품하는 주요한 회사는 아마 뭐 거의 동대문 쪽에 몰려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부산의 어떤 물류창고, 보세창고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어떤 제품들이 있을 수도 있죠. 전국의 어느 쪽에 거점을 가지든 이분의 비즈니스는 가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이 소비자를 만나는 지역은 전국 각지에 있고요. 전국 각지에 물류센터가 있는 회사들은 분명히 이 회사와 손을 잡아서 이 회사와 분명히 시너지를 일으켰던 겁니다. 우리는 결과로서 보았고요. 이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쿠팡의 물류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발전시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한테 물건을 다 통째로 다 팔아서 쿠팡이 판매해주는 식으로 가다가 이번에는 본인이 좀 더 주도권을 갖고 싶으셔서 물건의 판매 가격도 스스로 정하고 그러면서도 쿠팡의 창고 시설 이용하고 쿠팡의 로켓 배송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서 우리랑 그 Z 배송이라고 하는 것에 비즈니스 영역에 뛰어드시게 됐습니다. 셀러들이 Z 배송을 선택을 하시면은 쿠팡의 창고도 이용하면서 쿠팡의 로켓 배송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Z 배송이라고 하는 게 그 쿠팡의 물류 창고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네. 자체 창고들도 서로 공유화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 물류 창고 공유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네,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납품업체의 창고도 쿠팡의 창고의 연장선상에 있게 되어주는 형태로 같이 공유되어지는 네. 그러면 더 촘촘한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네. 테니까요. 뭐 결국 이걸 통해서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의류 소매업의 제조 기지, 제조 유통 기지가 네.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질 수 있는 네. 그리고 해당 상권에서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또 다른 사례는 전남 완도의 전복 잠깐만요. 또 있습니다. 요쯤에서 그 추 교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첨언해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의견을 주실 게 있으신가요? 뭐 이 사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유통망은 이제 작은 회사, 지역에 있는 작은 회사도 전국적인 유통망을 이용해서 소비자 만날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이제 부산에 제가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의류학 전공인데 부산에도 사실 패션 클러스터가 굉장히 많이 잘 발달돼 있어서 혹시 지금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역시 네. 질문 기회를 보충 기회를 드리기 잘했습니다. 제가 그 의료 유통에는 좀 무지해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말씀 기회를 주셨으니까 저도 그냥 들은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냥 아까 저도 두 분이 이제 그 셀러 생태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참 이 두 회사가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구나, 훌륭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또 좀 개인적인 소감을 좀 덧붙이자면 회사도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 두 분의 어떤 그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니까 이 두 회사가 이런 그 공생, 그 셀러들과의 공생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의 진정성을 더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 사례들도 뒷받침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동 있게 들었고요. 저도 들으면서 오늘 또 우리 이기정 실장님이 아까 그 처음에 그 굉장히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셀러들의 다양한 수준, 다양한 업체, 다양한 크기 이런 얘기들을 좀 주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이제 참여자들이 셀러들이
핀테계에 들어올 거고 이 플랫폼이 이제 얹어질 거고 플랫폼 사업자는 또 그들과 굉장히 다양한 관계들을 맺게 될 건데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처음에 인사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또 소비자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소비자들이 플랫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소비자로서 플랫폼에서 쇼핑을 해보면 그 셀러에 대한 정보가 있고 제품에 대한 정보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소비자들이 획득하기가 쉬운데 사실 셀러와 그 플랫폼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계약 관계가 있는가, 굉장히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쿠팡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저이먼트로 그냥 중개만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직매입을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사실 최근에는 좀 이슈가 되고 있는 PB 상품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어떤 그 관계, 제품이 어떻게 여기 그 플랫폼에 얹어지는가, 그런 계약과 관련된 정보들이 좀 소비자들한테도 노출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너무 소비자로서 그런 정보가 접근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여러 이제 지금 관찰하신 우리 사회에서 플랫폼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가 그 셀러들과의 셀러들의 제품들하고 PB 간의 경쟁 같은 문제들이 또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 제품들 계약의 차이가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한테 좀 제시해 주는 게 어떤가, 좀 더 투명성을 높이는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컨시더레이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질문을 좀 두 분에게 다 드려보고 싶었고 특히 쿠팡에는 PB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지금 적절하지 않을까요? 예, 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도 이제 비슷한 그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개와 그러니까 소매 효율성을 고려해서 중개와 직매입을 섞어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플랫폼 안에서 퍼스트 파티라고 하면 우리가, 서드 파티라고 하면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러 들어온 셀러들과 경쟁하는 상태가 되어지고, 뭐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양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품질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유통 과정에서 어떤 신뢰성에 대한 정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는 측면이 생길 것 같거든요. 뭐 이런 것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두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기정 실장님 저기 컨시더레이션 제목으로 발표를 하셨으니 제가 구체적인 PB 관련한 사례 말씀드리고 나면 이기정 실장님이 한번 정리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그럼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의 소비자, 우리의 고객분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어떤 정보까지를 얻는 것이 유익하고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은 쇼핑에 불편할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쇼핑, 물건 사는 거, 뭐 서비스 이용하는 것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존에 은행 서비스, 커다란 컴퓨터 화면에 수많은 글자들, 이게 다 있어야지 우리가 금융소비자 보호된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지난 20년간.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은행 서비스들을 보면 뭐 무슨 무슨 서비스, 뭐 무슨 은행 서비스들 보면은 그 작은 화면에 큰 글자로 몇 개 안 써놓고도 법령을 다 준수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정보는 압축적으로, 그리고 누구나 이 서비스에 들어오면은 이해할 만한 포인트들이 다 분명히 있는 거죠. 소비자들의 리터러시가 있는 거죠. 자, PB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좀 많으셔서 박 기자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PB 비즈니스 언제 어떻게 시작했을까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대공황 시기였어요. 공급이 과잉이 됐어요. 물건이 팔리는 거는 매대 위에 있는 지배적인 생산자,
대기업 제품 딱 한 종류만 열심히 팔리고 나머지 BCDFG 제품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남아도는 물건을 어떻게 판매하겠어요? 결국은 유통회사들이 프라이빗하게 라이블링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팔려요. 1사업자 말고도 2, 3, 4, 5, 6, 7, 8 사업자가 유통회사의 브랜드를 걸고 물건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소비자가 과연 이 유통회사하고 BCDFG의 제조사하고의 관계 너무 구체적으로까지 알지 않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그 대공황 시기를 극복한 여러 가지 유통회사들의 노하우, 이것이 어떤 좋은 결과를 얻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PB라고 하는 이 유통 전략은 결국은 어떤 특정 사업자에게 모든 걸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유통회사들이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루어낸 그 접점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소비자가 어디까지 알아야지 이 제품이 누구 제품인지,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생산이 된 제품인지 알 수 있는가. 그거는 결국은 그 소비 행태에서, 그 사회 분위기에서 정해진다고 봐요. 현재 만약에 쿠팡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로켓 배송이라고 적혀 있는 것, 그것의 의미를 몸소 이제 다 깨달으시겠지만 아직도 못 깨달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좀 더 다가서야지요. 만약에 우리의 다가서는 노력이 부족하다 여기신다면 이제 제도적인 보완 장치들이 마련이 돼야 할 거고요. 우리는 당연히 그 논의에 열심히 참여를 할 겁니다. 우리 협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학회를 통해서도 그 지점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사실은 그 전문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프라이빗 레이블이라는 것 자체는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사이의 매대 위에서의 전제 수단으로서 처음에 고안되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느 쪽도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견제장치로서의 숨기는 굉장히 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재고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슈는 그런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아까 이제 잘 설명해 주셨던 셀러들에 대한 지원 툴, 그리고 AI 지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려점과 진행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겠죠. 사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세심한 어떤 관리 같은 것들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은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나는 누구인가? 예.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러한 문제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실장님께 이제 좀 질문을 더 연결해서 좀 해보고 싶은 게요. 아까 이제 이기정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저는 정말 감명받았던 대목이 플랫폼 입장에서 지금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표를 보여주셨어요. 그 표에는 뭐가 있었냐면 셀러들의 타입이 있고 여기에 교차해서 셀러들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셀러들의 타입이 여러 가지, 대기업부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실증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매출이 거의 조에 가까운 대기업부터 연 매출이 1억이 안 되는 아주 영세한 판매자까지 굉장히 다양한 셀러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규모에서부터 출발해서 본다면은 당연히 그러면 셀러들이 유통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수행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게 저는 어떻게 하면 모자라는 기능을 채워 넣을 것인가 해서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채워 넣어줘야 매출이 생기니까 채워넣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 더 나아가서 고민하시는 게 이걸 넣었을 때 어떠한 영향이 생길까? 누구한테 이게 유리한 롤이 될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룰 수 있겠지만 중점이 되어지는 의사결정의 원칙,
또는 뭐 내부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주된 원칙 이런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야 되고 그때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결국에 이제 회사에서도 투자고요. 뭐 시간과 직원들의 노력과의 어떤 투자인데 그 투자가 더 많은 판매자분들께 영향력이 이제 있는 방향으로 택하는 게 제일 원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무엇인가 이제 했을 때 투자를 이제 하는 것인데 투자를 했을 때도 결국에 어디에 득이 되면 반대로 잃는 것은 저희 리소스가 소진이 되는 것도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 항상 반대의 급부들이 항상 이제 모든 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관점에서는 그런 이제 무엇부터 해야 될까,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거 고려할 때 일단 가능한 옵션들을 리스트업을 이제 선택해야 될 옵션들을 리스트업하고 그 영향이 미칠 고려사항들, 이 판단할 때 고려할 것들, 영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금 인력의 배분이라든가 지금 당장 연관되어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것인가 단기적으로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 여러 가지 고려서를 교차해가지고 그 순간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서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막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본 방향은 항상 커버리지가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방향을 1순위로 생각하면서 업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핵심이 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뭐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 운영하는 데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건데 이게 많은 셀러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1억도 못 하는데 뭐 이거 들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운영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서 이게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그 셀러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이 더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통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제기됐던 문제, 어떤 정책이 바뀌었을 때 이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한 근본 원리가 되어지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소비자 복지를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소비자 복지가 극대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G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많이 축적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의 요체는 뭐냐면요. 셀러 다수들에게 장기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서 이 셀러들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더 다수의 셀러가 같은 입장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쟁점들에 대한 셀러들의 입장에 대한 세력 관계 뭐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어렵게 말씀드린 걸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은 감사드리고, 네, 저 말씀 주신 부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추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고,
지금 이동일 교수님께서도 의견 주신 것 관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지금 소비자, 그러니까 여러의 지금 이 논의도 여러 디멘전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냐 판매자냐라는 논의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원칙이 지금 이 플랫폼 안에서 1순위냐 뭐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저는 이게 회사의 전략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공론화는 안 돼 있지만 직원들이 느끼는 것이기도 하고 정답이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아까 추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어때요? 뭐 이런 혹은 판매자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이 사회에 있거든요. 어느 한쪽을 너무 부각시키다 보면 소비자를 너무 소비자 보호 측면에 쏠리다 보면 판매자분들은 또 이 이해관계가 또 힘들어지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번은 이쪽으로 갔다가 한 번은 이쪽으로 갔다가 이러면서 이제 밸런싱이 맞춰지면 뭐 언젠가 이제 행복한 날이 오겠지만 이런 과정이 저는 최대한 사회적 합의라든가 뭔가 이제 판매자, 구매자 이게 사회 문화처럼 다 같이 이해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뭔가 작은 움직임들을 통해서 뭔가 맞춰가는 과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떤 급진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어떤 사업의 어떤 특정 방향 혹은 어떤 소비자, 판매자의 어떤 특정 방향을 찍고 밸런싱이 확 무너지는 순간 잃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뭐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균형이라고 표현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저는 필요한데 지금 너무 빨리 변하는 와중이라서 부작용들이 많이 좀 드러나는 것 같다. 나눈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예. 당연히 예. 이쪽에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며칠 전에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그 논문에서 이런 오픈 마켓 플랫폼에서의 성과를 이제 성과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그런 논문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하게 유력하게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 변수로 이제 그 셀러의 마케팅 커퍼빌리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마케팅 역량이 얼마나 되는가, 셀러들의 그 플랫폼이 아니라. 근데 그거를 그 연구자들이 측정한 방식이 뭐 측정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케팅 커퍼빌리티라는 게 그 플랫폼 위에 올라온 소비자들의 그 피드백을 어떻게 적시에 활용을 하고 대응을 하는가로 이제 그 조작적으로 정의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마케팅 능력이라는 게 역량이라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 어떤 요구를 얼마나 마케팅 활동으로 빠르게 전환시키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을 바탕을 두고 그렇게 정의를 해서 측정을 했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게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셀러의 커퍼빌리티를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그런 고객과 연결시켜서 그런 유저가 제너레이트한 컨텐츠, 리뷰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만들어내고 소비자들을 어떤 내적인 동기를 부여해서 그런 컨텐츠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게 하고 그게 다시 다른 소비자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셀러의 어떤 마케팅 역량도 강화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선한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요즘 플랫폼이든 우리나라 다양한 다른 매체들 보면 리뷰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패션을 하니까 특히 패션 제품에서 이제 그 리뷰의 정확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소비자들의 어떤 신체 사이즈를 자기가 자기 사이즈를 제시를 하고 내가 이런 사이즈인데 이런 사이즈의 옷을 입었더니 맞지 않더라, 뭐 크더라, 작더라, 뭐 넓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게끔 굉장히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사이즈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옷을 같은 사이즈 옷을 보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린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계속 저는 오늘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는데 물론 오늘의 핵심은 우리의 주제의 중심은 셀러한테 있지만 우리가 생태계라는 이름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그 그들의 고유한 역할과 그들 간의 관계를 다 함께 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이
그냥 우리가 셀러들한테서 사가는 바이어로만 보지 말고 이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플랫폼에서 키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서 예를 들면 리뷰 같은 것들인 거죠. 그 리뷰 같은 것들을 외적인 뭐 포인트를 준다거나 이런 외적인 동기보다는 뭔가 좀 더 내적인 동기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 정보들을 재밌게 만들어낼 수 있게끔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또 연결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는 또 그 나이키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존에서 아마존을 하고 자사가 D2C를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그 브랜드 오리엔티드 된 브랜드가 중심이 된 플랫폼들을 이제 나이키뿐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 플랫폼에서는 소비자하고 브랜드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사실은 생산자 역할, 공급자의 역할, 크리에이터의 역할도 다 같이 하면서 같이 소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코크리에이션이라든가 이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트렌드도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는데 우리 플랫폼에서도 우리 커머스 플랫폼에서도 소비자들을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들의 창의적인 어떤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저도 교수지만 이 교수들의 직업병 제가 병을 노출했나요? 상대방한테 궁금한 것보다는 우리가 제시하고 싶은 게 더 많아서 그 핵심은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이제 핵심은 죄송한 건 아니고요. 기가 죽었어요. 그 핵심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셀러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뭐 셀러들의 역량 구축 그리고 셀러들의 양성 또 더 나아가서 셀러들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도 플랫폼 사업에 들어오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역량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양사가 다 그런 데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까 이제 그 이기정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마케팅 페어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업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측면은 소비자들도 아주 유능한 그 소비 상품에 대한 그 아이디어의 제공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슈머 말씀도 하셨고 코크리에이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소비자들을 참여시켜서 이 유통 과정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는 데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기정 실장님께서 아까 이마케팅 페어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셀러들의 육성, 양성과 관련해서 고려하고 계시는 것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셀러들의 개발 풀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셀러들 유의풀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처음에는 맘앤팝에서 출발해서 이젠 D2C까지 플랫폼에 입점한 D2C가 아니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어떤 그 셀러들의 개발, 양성, 육성, 역량 개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노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김종일 전문의께서는 지금 매체로서의 특성에 대해서 쿠팡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 참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얘기를 진행해 주시면 우리가 이야기들을 정리해 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부터 먼저. 네. 첫 번째 포인트가 그렇게 판매자분들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아까 이마케팅 페어 케이스 말고 좀 더 다른 또 사례가 있느냐 이 말씀관에서는 일단 유사한 사례가 몇 개 더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부 기관과 1년에 한 번 하는 이런 행사 말고 또 정부 산하 공기관들에서 또 이제 후원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연합해서 같이 하는 게 아마 쿠팡도 하고 있을 거고 다른 회사들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저희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 판매자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거는 제가 느끼는 저희 회사 문화라든가 이런 가끔 포인트인데 저희는 판매자분들을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그런 케이스일 수 있을 수 있는데 육성한다거나 양성한다거나 개발한다거나 하는 관점으로 저희는 바라본다기보다는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판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거기서 배우고 그분들의 액션을 배우고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지원을 해드리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여러 플랫폼, 여러 도메인, 여러 기능들을 계속 이제 바라보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도 회사에서 제가 하는 기능이 회사의 일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저는 일단 그런 방향으로 다양한 프로모션 혹은 고객들과 만나는 접점에서 무언가 새로운 걸 좀 만들어서 계속 많이 어떤 소상공인분들이 좀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액션들을 힘이 닿는 데까지 끄집어내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최대한 많은 판매자분들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큰 어떤 기능들이라든가 범위가 넓은 데에서 계속 판매자분들께 배워서 혁신을 이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다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마켓 활동들을 전 외부에서 관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관찰하는 과정에서 아까 김종일 전무님도 지금 비슷한 활동 쿠팡이 하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로컬 비즈팀의 활동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네. 재미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역의 유망셀러들과 지방의 지자체들을 서로 같이 연결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구축하도록 만들면서 온라인 솔로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저도 한 대 맞은 게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학성을 개발하고 육성, 양성하는 그런 직업에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용어를 막 써버린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관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 사업이니까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더 잘 지원해서 성공하실 수 있게 지원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이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쿠팡의 노력에 대해서 제가 발제할 때는 이제 쿠팡의 기획전,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이라고 코로나 시작 때부터 이제 쭉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지금 올해 저희 2022년에는 저희가 소상공인 전문 기획전을 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도 지속적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단체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접점 마련의 지점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추호정 학회장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려운 질문 좀 쉽게 답변을 드려야겠다는 자꾸 압박이 시달리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는 양쪽의 날개로 날잖아요. 이게 정치적 수사일 뿐만이 아니라 유통에서 특히 우리 플랫폼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언제나 이걸 고민하거든요. 왼쪽에 판매자 있고 오른쪽에 소비자 있어요. 판매자 이슈는 좀 뭔가 프로그레시브한 이슈들 많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우선과 관련한 이슈는 좀 컨서버티브한 이슈가 많아요. 아까 논의 시작 전에 이제 이동일 교수님께서 네오 프랜차이즈 스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기존의 소비자 후생으로 정책을 생각할 때는 측정이 다 가능했어요. 소비자 후생 계량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판매자와 관련한 부분이 정말 측정이 가능했냐? 지난 60년간 유통학의 역사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적어도 소비자 후생 측정보다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발제를 하면서 우리가 소상공인의 데이터를 살펴보니 쿠팡의 성장보다 더 높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시험적인 시도들을 계속하면서 열심히 측정하려고 해봐서 데이터들을 이제 추출을 해내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뭔가 데이터를 측정해내기 어려운데 그래도 유통 플랫폼들이 추구하는 노력 그리고 그 방향에 우리가 이만큼의 성취를 이루어내고 있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우리도 계속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결국은 이런 양적 시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질적으로도 좀 더 많이 만나고 소비자를 더 관여시키고 심지어 판매자도 더 관여시키고 하는 걸 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유통회사들이 플랫폼들이 그런 데서 고안을 해낸 부분은 라이브 커머스인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 TV 홈쇼핑의 영역하고 뭔가 엮여 있다고도 생각하겠지만 또 분명히 뭔가 달라요. 라이브 커머스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동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역할을 해요. 이 사회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이슈를 다룰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해안에 산불이 났어요.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 어떤 셀러들은 그 주목도를 유지하면서 동해안 가가지고 거기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물건을 판매하면 한국의 선한 소비자들이 강릉의 산불, 동해안의 산불에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라이브 커머스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 물건 팔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거든요. 결국은 관여도를 높이는 어떤 기획이 있으면 이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접점이 생기고 그걸로 우리 비즈니스가 발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 질적인 성장, 우리가 새롭게 판매자와 소비자를 만나게 하는 어떤 질적인 포인트, 새로운 포인트가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그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재밌는데요. 아무래도 화면 너머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거의 1시간이 되어가는 이런 토론 진행 과정이 이제 조금 이제는 쟤네 좀 멈춰줬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회차를 IT 조선하고 온라인 쇼핑 협회가 붙여놨거든요. 오늘은 1회인데요. 사실은 앞으로 올해만 해도 지금 5월, 7월, 10월, 12월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5번의 웨비나를 지금 진행하기로 이제 계획이 되어져 있고 사실은 당장 다음번 웨비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제에 대해서는 약간 오픈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이야기 되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출발점이고 이러한 출발점이 점점 더 발전해서 올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점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관찰해야 될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같이 잡아나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합쳐져서 오늘 진짜 중요한 질문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서의 오픈마켓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의 근본 원칙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아니면 감사합니다라든가 짧게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웨비나를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까요? 먼저 하시죠. 네.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런 자리도 실문하다가 이런 자리 처음 와봤고 대화가 생각보다 의미가 저도 있었다,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마켓 옥션 예전에 이베이 코리아였다가 지금 이제 지마켓 글로벌이 되었는데 이제 판매자분들께서 많이 기대도 하시고 뭔가 걱정도 하시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가 판매자분들 생태계 이야기니까 판매자분들이 혹시라도 듣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희 회사 더
더 많은 이제 우군을 만나가지고 든든한 회사 주인을 만나서 더 많은 것들을 하고 판매자분들께 더 많은 좋은 경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그 의견 많이 주시면 반영해가면서 더 좋은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트레이드 오프를 깬다는 것, 이거 쿠팡이 언제나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양쪽의 날개로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렸는데요. 소비자 편을 들다 보면 판매자가 울고, 판매자 편을 들다 보면 소비자가 울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트레이드 오프잖아요. 쿠팡은 그 트레이드 오프를 깨는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유통에서도 혁신하고, 물류에서도 혁신하고,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트레이드 오프를 깨는 것, 소비자도 판매자도 모두 다 함께 날아갈 수 있는 것,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한 말씀. 네, 저도 오늘 두 분 사례 말씀 듣고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그 플랫폼이 우리가 생태계라고 오늘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생태계보다 더 훌륭한 뭔가 이 터치가 있는 그런 특수한 폼의 생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고 영세하고 또 소외된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을 노출 못 시키는 그런 작은 셀러들한테도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셀러도 좀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키워주는 그런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태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봤던 약간의 갈등과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미리 우리가 다 학습을 했으니 그런 일들을 피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태계로 키워나가기를 바라고 응원을 드립니다. 유통학회도 열심히 관련된 연구 열심히 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이 행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그 온라인 쇼핑협회 그리고 IT조선 그리고 뭐 유통학회 실무자분들께서 뒤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지금 카메라 뒤에서 애절한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 오늘 행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신 실무자분들께도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2022년 우리 온라인 유통산업의 발전을 고민하는 제1회 온라인 유통산업 웨비나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드립니다.